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 딸 하나를 두고 있는 엄마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착하고 진실되게 살면 꼭 좋은 날이 온다고. 근데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아무리 제가 노력하고 착하게 살아도 결과는 제가 노력한 만큼의 10분의 1도 되돌아오지 않았거든요. 주변에 봐도 저같이 느끼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뭔가 잘 될 것 같은데. 한 발짝만 나가면 더 잘 될 것 같은데. 이게 안 되네. 하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사람도 많죠. 그러다가 이상한 종교에 빠져서 그 종교가 나를 살려줄 것 같은 믿음으로 돈이며 마음이며 온 인생을 갖다 바치는 사람들도 종종 봤습니다. 저 또한 그런 생각을 한번 하긴 했었습니다. 사는 게 왜 나만 이럴까? 왜 나한테만 이러지? 다른 사람들은 그냥 평탄하게 살아가는데. 자꾸 저만 일이 꼬이고 불행이 닥치고 이러니 저도 어딘가에 기대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저는요, 제가 가지고 태어난 인생이 누군가에게 기대서 살 팔자는 아니었습니다. 부모님도 어려우셨고 결혼도 순탄치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살다 보니 참 기적 같은 일도 인생에 한 번쯤은 생기더라고요. 기적 같은 일의 정의는 아마도 상대적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아팠던 내 가족이 갑자기 낫는다거나 아니면은 돈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돈이 생긴다거나 또 내가 그렇게 해도 안 되던 일이 어느 순간에 확 풀린다거나 기적은 그렇게 그 사람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살면서 조금 늦게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아무리 상상을 해봐도 이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일이 제게 벌어지고 말았거든요. 제 쓰디 쓴 인생의 기적처럼 찾아온 달콤한 이야기 여러분께 지금 들려드리겠습니다. 랄라 사연 드라마를 들어보면 참 어린 시절 어렵게 보낸 분들이 많습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아주 오래전부터 간이 안 좋으셔서 가장이었지만 제대로 가장 노릇을 못하셨습니다. 매일 힘도 없으시고 합병증 때문에 일을 한다는 건 아예 생각하지도 못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역할은 자연스럽게 엄마의 몫이었고 엄마는 저희 세 딸을 키우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하셨습니다. 그리고 아픈 아빠를 낫게 하기 위해서 정말 안 해본 것이 없었습니다. 생활비도 부족한데 아빠의 병이 조금이나마 호전되길 바라며 무려 5년이나 몸에 좋은 한약재를 사서 손수 약을 다리셨습니다. 엄마, 내가 할게. 이리 줘. 아이고, 엄마가 할게. 팔 아파.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이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어. 엄마는 매일 밤 일을 갔다 오시고는 제대로 쉬지도 못하셨습니다. 약 다리는데 몇 시간이나 쪼그려 앉아서 부채질하는 엄마를 보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행선아, 응? 너는 요즘 무슨 생각을 가장 많이 하니? 나? 나야 뭐 그냥 아빠가 빨리 낫고 엄마가 덜 고생했으면 하는 생각뿐이야. 엄마는 요즘 내가 하는 짓이 맞나 싶다. 뭐가? 자식들 급식비도 제대로 못 내주는데 매일 저렇게 누워있는 아픈 아빠를 위해서 약값을 쓴다는 게 맞나 싶어. 그게 무슨 말이야? 너희들 좋은 것도 먹이고 싶고 공부도 더 시키고 싶은데 아픈 아빠만 챙기는 것 같아서 맨날 이게 맞는 짓인가 나 자신을 탓하게 돼. 엄마, 아빠도 우리 가족이야. 우리가 안 챙기면 누가 아빠를 챙겨?
아빠 살려야지. 낫게 해야지. 응? 글쎄, 모르겠다. 이젠 지치고 너무 힘들어. 엄마는 정말 지쳐 보였습니다. 매일 밑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름없는 아빠의 병간호를 해야 한다는 것이 한계에 다다른 것이었죠. 그리고 다음날 엄마는 아빠의 약을 다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빠가 약 찾으시는데? 오늘부턴 안 해. 안 하기로 했어. 엄마, 그래도 오늘부터 이거 갖다 줘. 이게 뭔데? 먹어서 죽는 거 아니야. 갖다 줘. 전 혹시나 해서 냄새도 맡아보고 맛도 살짝 봤습니다. 그런데 이건 약이 아니라 그냥 흑설탕물이었습니다. 이거 갖다 주면 아빠가 뭐라고 하겠어. 오늘이면 알겠지. 이제 내가 포기했다는 거. 엄마! 나 오늘 너무 피곤하다. 네가 알아서 해. 전 이걸 가져다 드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됐습니다. 그런데 방 안에선 아빠 기침 소리가 들리고 전 일단 아빠가 있는 방으로 갔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그래. 이리 다오. 네? 약, 이리 다오. 아버지는 쟁반 위에 놓인 설탕물을 약인 줄 알고 벌컥벌컥 들이키셨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말씀하셨죠. 오늘도 엄마한테 약 다른다고 고생했다고 전해라. 너도 얼른 자고. 아버지는 미각을 잃은 듯 했습니다. 이게 약인지 설탕물인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전 너무 무서웠고 이 약을 계속 아빠에게 드려야 할지 고민이 됐습니다. 하지만 약을 기다리는 아빠 때문에 다음날 밤에도 설탕물을 갖다 드렸습니다. 이리 다오. 아빠. 그냥 줘. 얼른. 전 그냥 쟁반 그대로 아빠 머리맡에 가짜 약을 두었고 방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전 아빠가 괜찮은지 아빠 방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차마 보지 못할 광경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제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되고 말았죠. 아버지 옆에는 농약이 있었고 어제 제가 드린 그 가짜 약에 농약을 다 드셨던 겁니다. 그리고 거품을 문 채로 그렇게 숨을 거두셨습니다. 아빠, 안 돼! 아빠 안 돼! 엄마는 제 고함 소리에 깜짝 놀라 아버지 방으로 왔고 아버지의 모습을 보더니 주저앉으셨습니다. 여보, 눈 좀 떠봐요. 내가 할 말이 있어요. 그때 엄마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버지에게 가짜 약을 준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다고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엄마는 아빠의 장례를 치르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아빠 영정사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엄마를 보면서 위로를 해야 할지 원망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엄마, 이제 편해? 모르겠어. 엄마가 바라던 대로 됐잖아. 그럼 편한 거 아니야? 모르겠어. 그냥 처음부터 네 아버지가 안 아팠다면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이거 네 아빠 인생이 그리고 내 인생이 이렇게 되도록 만든 거야. 누구를 원망할 자격도 없어. 너 엄마 원망하지? 그렇게 그래. 마음대로 원망해. 근데 나는 이 장례가 끝나고 나면
조의금 받아서 밀린 집세랑 너희들 급식비, 그걸 해결할 생각뿐이다. 그리고 약값이 안 들어가면 내 새끼들 삶이 나아질 수 있다는 그 생각뿐이야. 그때는 친정엄마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픈 아버지를 밀어낸 사람은 엄마였으니까요. 전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엄마와 함께 사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엄마만 보면 자꾸 아빠가 돌아가신 그날이 생각났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했습니다. 중소기업 정도 되는 건설회사 격리로 들어갔죠. 저기 미스 김, 견적서는 다 했나? 네, 제가 빨리 해서 드릴게요. 오늘 거래처 사장 오는 거 알지? 그 사람이 여간 깐깐한 게 아니거든. 숫자 하나라도 틀리면 노발대발하는 사람이야. 아유, 진짜 짜증나. 정말 제대로 해야 돼. 2번 볼 거 4번 보고 4번 볼 거 8번 봐. 알았지? 예, 알겠습니다, 사장님. 저는 그날 거래처 사장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꼼꼼하게 봤던지 눈이 아플 정도로 정말 견적서를 꼼꼼하게 작성했습니다. 아이고, 박 사장님 오셨어요. 좀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네. 먼 길은 무슨? 뭐 어떻게 됐습니까? 수익은 좀 나겠습니까? 그게 뭐 저희도 이렇게 계산을 좀 뽑아봤는데 나쁘진 않더라고요. 자, 미스 김, 그리고 가져와봐. 네. 저는 빨리 견적서를 사장님께 드렸습니다. 어때요? 저희 회사 이만하면 괜찮죠? 예? 네, 투자 팍팍 해주세요. 그러면은 사장님이 얻는 게 많아요. 우리는 이런 싼 자재 안 쓰는데. 예? 우리는 이런 싼 자재를 안 쓴다고요. 내가 왜 견적서 제대로 보여달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이럴 것 같아서 달라고 한 거예요. 싼 자재 써서 돈 줄이면 당정은 좋겠죠. 근데 나중에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우리 회사가 지은 아파트가 무너지기라도 하면 그거 책임질 거예요? 아니, 사장님. 저는 사장님의 수익성을 위해서 이렇게 뽑은 거고, 저도 물론 자재 좋은 거 쓰고 싶죠. 그럼 그렇게 다시 뽑아주세요. 다시 뽑아달라고요. 솔직히 이렇게 한 거 중간에 삥땅 쳐서 남겨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어요? 근데 이 서류 누가 작성한 거예요? 우리 경리가 있습니다. 아주 잘한 것 같네요. 내가 이제껏 받아본 견적서 중에서 눈에 확 들어오고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어요. 격리 좀 오라고 해보세요. 미스 김이요? 예. 저는 그렇게 거래처 사장님께 불려갔고 거래처 사장님은 갑자기 저한테 점심을 먹으러 나가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점심이요? 네. 먹으면서 이야기할 게 좀 있어서요. 저희 사장님한테 물어봐야 하는데. 아니, 갔다 와. 박 사장님이 할 말이 있겠지. 전 그렇게 거래처 사장님과 점심을 먹게 됐습니다. 솔직히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거래처 사장님이 저한테 무슨 할 말이 있어서 저러나 싶었죠. 그런데 미스 김. 네? 우리 회사 격리로 일해보는 건 어때요? 네? 우리 회사 격리로 오라고요. 내가 월급 2배 줄 테니까. 저 여기 입사한 지 지금 1년 다 돼가는데 퇴직금은 그래도 받고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퇴직금? 미스 김, 그 퇴직금 받고 우리 회사에 오면 베스트겠죠. 그런데 그 퇴직금 때문에 지금 내가 제안한 걸 무시해버린다면 기회는 다시 찾아오지 않아요.
내가 조언을 좀 하자면 인생은 먼 미래를 생각하고 지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그 말에 아차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사는 방식은 늘 그랬거든요. 하루하루 그냥 먹고 살기만 하면 되고, 하루하루 그냥 때우기만 하면 된다고. 근데 역시나 큰 사업을 하는 사장님은 달랐습니다. 3일 시간 줄게요. 그럼 나 갑니다. 저는 거래처 사장님이 주신 명함을 받고 어찌해야 되나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그 거래처 사장님의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미래를 보고 큰 꿈을 향해 달려가고 싶지 않냐는 거래처 사장님의 말이 자꾸 맴돌았습니다. 그래서 그래, 인생 별거 있어. 부딪혀보는 거야. 라는 심정으로 저는 원래 다니는 직장을 과감하게 그만두고 짐을 싸서 나와버렸죠. 그리고 거래처 사장님, 아니, 이제 새로운 사장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미스 김, 잘 왔어요. 여기 내 옆에 앉아요. 네? 내 옆에 앉으라고. 예. 내가 말하면 바로바로 계산해서 나한테 줘야 돼요. 알겠죠? 내가 그러려고 미스 김 데려온 거야. 예, 알겠습니다. 전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거 계산하라 하면 이거 계산하고, 이거 견적서 뽑으라 하면 뽑고, 정말 지문이 닳도록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그렇게 6개월쯤 지났을 때 다음날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서류를 작업하고 있었는데 어쩌다 보니 야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미스 김, 아직 안 갔어요? 네, 저 이것만 해놓고 가보려고요. 밥은요? 집에 가서 먹으면 됩니다. 이거 먹어요. 이게 뭔가요? 도시락. 도시락이요? 이거 사온 도시락 같지는 않은데. 내가 쌌어요. 아니, 사장님께서 직접요? 그러면 누가 싸요? 내가 마누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이 도시락을 직접 싼 사장님도 안 믿겼고 사장님이 아내가 없다는 사실도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귀한 도시락을 먹어도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먹어요. 네, 너무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같이 드세요. 난 그냥 미스 김 먹는 거 보고 있을게요. 네? 미스 김 먹는 거 보고 있겠다고. 그리고 먹으면서 내 얘기 좀 들어요. 저는 사장님이 도시락을 먹으면서 사장님 이야기를 들어달라는 소리에 이게 뭔가 싶었죠. 미스 김, 네? 나는 한 번 이혼한 사람이에요. 그러셨어요? 그리고 이혼하고 나서 내 인생에 여자가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나타나서 다시 결혼하고 싶더라고요. 나한테 아주 딱 맞는 여자. 좋은 분 만나셨나 보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래, 우리 결혼은 언제 할래요? 네? 결혼 말이에요. 아니, 사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미스 김, 내가 지금 당신한테 프로포즈 하는 거잖아. 모르겠어요? 아니, 사장님, 그게 말이에요. 난 바빠서 속전속결로 해야 돼요. 내 흠이라면 한 번 이혼한 거 그거예요. 다른 거는 난 문제없는 남자예요. 돈도 있겠다, 집도 있겠다. 이런 큰 사업체도 가지고 있겠다. 내가 뭐가 부족해요? 아니, 그건 알겠는데요. 사장님, 저는 한 번도 사장님을... 알아요. 남자로 생각 안 한 거.
근데 내가 지금 미스 김을 여자로 생각한다잖아. 그러면 하면 되는 거예요. 정말 막무가내였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 여자는 내 여자다 찍어놓고 도시락 만들어주면서 프로포즈를 하고 결혼은 그냥 자기 말 들으면 된다고 하는 사장님의 말이 정말 전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빨리 하고 싶어요. 난 자식도 없거든. 아들이든 뭐 딸이든 난 상관없어. 자식도 낳고 정상적인 가정생활 하고 싶어요. 한 달 안에 추진합시다. 진짜 황당했습니다. 이 남자 도대체 뭔가 싶었죠. 하지만 그날부터 전 사장님의 얼굴을 조금씩 더 보게 됐고 이 남자 도대체 어떤 사람이지라고 하나하나 훑어보게 됐죠. 그리고 직장 동료들에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사장 이번에도 다 퍼다 줬다더라. 뭘 퍼줘? 불우이웃들 돕는다고 또 돈 다 썼나 봐. 아니, 돈이 있으면 우리 보너스나 좀 주지. 왜 자꾸 그런 데 돈을 써? 아, 진짜 이해 안 돼. 저희 사장님이 뭐 좋은 일 많이 하나 봐요? 그게 좋은 일인지 안 좋은 일인지 난 모르겠는데. 그렇게 남한테 퍼주는 걸 좋아해. 원래 오지랖이 넓은지. 그 오지랖 우리 직원들한테 좀 주면 안 되나? 아, 참 이해가 안 된단 말이야. 미스 김이 더 잘 알걸? 이번 달 우리 회사 지출이 얼마인지 봐봐. 거기 보면 다 나와 있을 거야. 저는 지출 내역을 받고 정말로 사장님은 매달 꼬박꼬박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경제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 그걸 보면서 참 마음이 넓은 사람이구나 생각했죠. 그리고 점점 그는 제 마음속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제 충분히 시간을 준 것 같은데. 결혼합시다. 결혼해요. 그런데 사장님, 참, 내 이름은 윤석. 박윤석이에요. 제가 사장님의 반려자가 될 자격이 될까 모르겠어요. 아시다시피 저는 가정 형편도 안 좋고 사장님과는 사는 환경이 완전히 달라요. 제가 아무리 사장님을 좋아한다고 해도 결혼이 가능할까 모르겠어요.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저는 그렇게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결혼을 아주 빠르게 추진했습니다. 결국 시댁에 인사를 하러 갔고 저는 절 그렇게 반기지는 않을 거라 생각했죠. 시댁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 정말 태어나서 그렇게 으리으리한 집은 처음 봤습니다. 현관문부터 대리석이 쫙 깔려있고 정말 꿈에서나 나올 만한 집이었죠. 어머니, 여기 제 안사람 될 사람이요. 결국 데려왔니? 너는 항상 제멋대로야. 어머니, 제가 지금 내일 모레 40이에요. 이제 어머니 말 들을 이유 없잖아요. 제 인생 제가 사는데 자꾸 상관 마세요. 내 키 막혀서. 너 양치는 계시니? 아니요. 아버지는 7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간암으로요. 그럼 엄마는? 엄마는 지금 시장에서 채소 장사하세요. 뭐? 채소 장사? 아이고, 이게 웬 망신이냐? 완전 상거지 집안이네. 야, 윤석아, 네가 얘랑 맞다고 생각하니? 나는 네가 그냥 경리로 데리고 와서 좀 놀다가 버리는 줄 알았어. 근데 이게 뭐야? 어디 감히? 어떤 자리를 넘보고 지금 이러는 거냐고? 엄마, 내 전처 어땠는 줄 알잖아요. 그거는 엄마 선택 때문에 내 인생에 오점을 남긴 거고 이제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내 여자는 내가 선택한다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서로 수준이 맞아야 할 거 아니야. 이런 결혼은 하는 게 아니야. 제발 그만하세요. 여기서 한마디만 더 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아이고, 아이고. 저런 걸 며느리로? 아이고. 남편과 저는 온 식구가 반대하는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남편은 그냥 자기만 믿으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저와 결혼을 했습니다. 한 번 갔다 온 남자라지만 남편의 결혼 생활은 짧았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줄 아는 마음이 넓고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전 진짜 남편만 바라보고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성격이 그렇게 살갑지는 않아서 그냥 뒤에서 챙겨주는 그런 스타일이었죠. 저는 결혼을 하자마자 격리를 그만두고 시어머니에게 살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야, 네 어머니, 너 이거 한자 읽어봐. 이거 한자 읽어보라고.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한자를 잘 몰라서.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는 신문을 구겨서 제 얼굴에 던졌습니다. 이렇게 무식한 거랑 내가 지금, 아유, 이 돌대가리를 며느리라고? 너 이렇게 머리도 나쁜데 윤석이 짝으로 네가 어울린다고 생각해? 내가 윤석이 성격 알고 결혼을 일단 시켰다만 너 진짜 갈수록 태산이다. 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니? 시어머니는 제가 무식하다고 맨날 구박하셨습니다. 대학 졸업장도 하나 없는 게 우리 집에 들어와서 주제도 모르고 덤빈다며 늘 저를 구박하셨죠. 무식하다는 거, 예, 저도 인정합니다. 고등학교 때 그렇게 공부를 썩 잘한 것도 아니고 대학 졸업장까지 없으니 그렇게 좋다고는 볼 수 없었죠. 그래서 제가 시댁에서 가장 무식하다고 그냥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불만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늘 회사 때문에 밖으로 돌았고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문안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중간중간에 드려야 할 간식까지. 정말 그때는 부엌에서 하루 종일 서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저는 시집살이 내내 한복을 벗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 집은 알다시피 가풍이 있는 집안이다. 바지 쪼가리 입고 돌아다니면 나한테 죽을 줄 알아. 알겠어? 예, 어머니. 그리고 너 나이 젊은 걸로 우리 윤석이 꼬셨으면 애 빨리 낳아야 되는 거 아니야? 솔직히 네 배에서 내 손자 나온다고 생각하면 정말 앞이 캄캄하다마는 그래도 우리 윤석이 핏줄은 파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러니? 빨리 애 가져. 알겠어? 예, 어머니. 저도 아이를 갖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을 봐야 별을 따죠. 남편이 집에 들어오는 날엔 거의 잠자리를 안 한 적이 없습니다. 정말 전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애 못 낳는다고 구박, 복장 불량이라고 구박, 온갖 구박은 다 받았습니다. 그날도 저는 남편의 출장으로 혼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갑자기 새벽에 방문을 확 하고 열더니 제 발목을 확 잡고 절 침대에서 끌어내렸습니다. 야, 이년아. 뭐야, 어머니. 왜 이러세요? 너, 내 보석함에 손댔지? 아니에요, 어머니. 저 그런 적 없어요. 손댔잖아.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왜 그걸 손대요? 너 뒤져서 나오면은 그대로 빨가벗겨서 쫓겨날 줄 알아. 알겠어?
저리 비켜! 시어머니는 자기 보석함에 있던 목걸이가 없어졌다면서 새벽에 제 방을 뒤집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딨어? 어딨어? 어딨냐고? 그새 팔아먹었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발 믿어주세요, 어머니. 이년 봐라. 여기 있잖아. 전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방에 들어간 적도 없었고, 그리고 그 물건을 훔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걸이가 왜 제 방에 있는지 전 도통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년아, 증거가 여기 있는데 안 했다고 발뺌 말 거야? 아니에요, 어머니. 정말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어머니. 아니, 산 거지 돌대가리인 줄 알았는데 이년이가 완전 토득년이네. 이런 토득년을 우리 집에 들이다니. 죽어. 이년아, 죽어! 시어머니는 집이 떠나갈 정도로 소리를 치셨고 결국 저를 경찰에 신고하셨습니다. 우리 집에 도둑년이 있어요. 도둑년이 있으니까 빨리 잡아가세요. 빨리! 경찰은 급히 출동했고 이 상황이 어찌된 일인지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두 분 관계가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이 집 며느리예요. 네? 아니, 며느님을 지금 신고하신 거예요? 도둑년이면 신고해야지. 며느리고 나발이고 어딨어? 아니, 그래도 뭔가 자초지종을 들어보시고. 싫어. 인형 끌고 나가요. 콩밥 먹이라고. 사모님, 이러신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며느님이 설령 가져가셨다고 쳐도 먼저 두 분이서 얘기를 하고 이게 신고할 일이면 신고하셔야죠. 그리고 가족 간의 도둑질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좀 오버하신 것 같은데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이건 사건이 안 돼요. 이봐요. 인연 데리고 가라니까. 가서 콩밥 먹게 하라니까. 저는 그날 이후 2층 제 방에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야, 이 도둑년아. 경찰에서 널 잡아가지 않으니 내가 널 콩밥 먹여야겠다. 나쁜 도둑년. 너 여기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마. 저는 정말 사흘 내내 물 한 모금 먹지 않고 그렇게 누워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그 목걸이가 왜 제 방에 있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런데 제 방 복도에서 뭔가 소근소근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그래도 물은 넣어줘. 싫어. 저러다 죽으면 어떻게 할 거야? 몰라. 죽든지 말든지. 솔직히 말해서 내가 엄마가 시켜서 하기는 했지만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조용해, 이년아. 나는 어떻게 해서든 천연 저거 이혼시켜서 내보낼 거야. 엄마도 대단하다, 대단해. 이렇게 해가지고 도둑년이라고 얘기하고 경찰에 신고하면. 아니, 제가 진짜 콩밥이라도 먹을 줄 알았어? 먹을 줄 알았지. 그거라도 안 되면은 지가 알아서 나가겠지. 오빠 알면 어쩌려고 그래. 하긴 윤석이도 지 마누라가 이뻤으면은 이렇게 엄마한테 구박받게 놔뒀겠어. 출장 간 애가 뭘 어떻게 한다고. 엄마, 걔 지금 출장 간 거 아니야. 뭐? 출장 간 거 아니라고. 무슨 제주도로 간다니 어쩐다니 하는데 김기사통이 알아보니까 또 여자 생긴 모양이더라고. 솔직히 전처가 이상하긴 했지만 윤석이가 밖으로 나돌아다닌 것도 있잖아. 저놈의 아랫도리는 하여튼 지 아버지를 빼다 박았어.
그런데 윤석이도 대단하다. 결혼을 해도 저렇게 끊임없이 여자를 또 끼고 살아야 하는 거 보면. 오히려 잘 됐어. 그거 천연 알면 둘이 헤어지는 건 이제 시간 문제야. 저는 귀를 문에다 대고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하는 소리를 그대로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 이야기를 듣자마자 온몸에 힘이 쫙 빠지면서 그대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는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정신이 좀 들어? 아, 이게 무슨 일이야. 밖에서 일하는 사람 집에 신경 쓰지 말게 좀 해야지. 나 진짜 깜짝 놀랐다니까. 그런데 왜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혼자 그러고 있었어? 밥도 안 먹고 말이야. 누가 그래요? 누가 제가 밥도 안 먹고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다고 누가 그래요? 어머니가 그러지 뭐. 아 참, 어머니 목걸이 훔쳤다면서? 저 안 훔쳤어요. 알았어. 뭐 그래, 나도 뭐 여자들이 하는 말 끼어들기 싫은데 목걸이가 필요하면 나한테 사달라고 하든가. 그걸 왜 훔쳐? 가뜩이나 엄마 지금 당신 마음에 안 들어 죽으려고 하는데 왜 자꾸 그런 밑보이는 짓을 해? 내가 안 훔쳤다고요. 그만해. 나 머리 아파. 그리고 목걸이는 어머니 거보다 더 좋은 걸로 사줄게. 됐지? 빨리 일어나서 엄마 비위나 좀 맞춰줘. 나 진짜 몸이 12개라도 모자라. 왜? 바빠요? 그렇게 출장이 많아요? 당연히 많지. 지금 거래처만 해도 몇 갠데. 당신 정말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 없어요? 무슨 거짓말? 거짓말은 당신이 했잖아. 엄마 목걸이 훔쳐서. 그 여자 예뻐요? 나 격리할 때 도시락 싸주면서 이 여자는 내 여자다. 너 나한테 시집 오면 된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나 그 말 하나 믿고 온갖 구박 다 받으면서도 당신 믿고 참았어요. 근데 딴 여자를, 어떻게 딴 여자를. 여보, 도대체 무슨 말을 들은 거야? 보자 하니까 끝까지 발뺌이네. 당신 엄마한테 물어봐. 당신 엄마랑 당신 누나가 분명히 그랬다고. 뭔가 오해가 있는데. 오해? 진짜 이게 오해인지 한번 까볼까? 누가 거짓말을 했고 누가 거짓말을 안 했는지 어디 한번 봅시다. 농락당하는 기분이 이런 건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돈 없어서 서러운 게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인 줄 알았는데 시댁과 남편에게 속아 이렇게 사는 게 더 치욕스럽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김 기사를 불러서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어디예요, 거기? 네? 그 여자 사는데 어디냐고요? 아직 그게요, 사모님. 말해요. 나 말 안 하면 무슨 짓 할지 몰라요. 사모님, 사장님 금방 끝내실 겁니다. 끝낸다고요. 그건 내 알 바 아니에요. 얼른 그 여자 있는 집 빨리 데려다줘요. 당장! 저는 김 기사를 추궁하고 설득한 끝에 결국 그 여자 집을 알아냈습니다. 아주 좋은 오피스텔에 살고 있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남편과 다시 잘해보기 위해 그 여자를 찾아갔던 겁니다. 머리채 붙잡고 싸우지도 않으려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여자가 사는 집에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나 박윤석 씨 아내 되는 사람이에요. 나 알고 있었어요. 유부남이라는 거. 근데 왜 이런 짓을 해요? 그건 오빠한테 물어보세요. 당신 남편이 안 달라서 나한테 왔으니까. 당신 남편한테 얘기해요.
솔직히 나도 유부남 만나는 거 찝찝해요. 나 받을 거 다 받았고 줄 것도 다 줬어요. 근데 이제 재미없어요. 당신 가져요. 뭐라고요? 원래 당신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도로 찾아가라고. 뚫린 입이라고 정말. 그리고 내가 왜 지금 그 남자 버리려고 하는 줄 알아요? 나 몰래 또 바람이 났더라고. 딴 여자랑. 그러니까 우리 집 찾아올 게 아니라 그 여자를 찾아가 봐요. 그리고 앞으로 여기 찾아오지 마세요.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저는 진짜 하늘이 노랬습니다. 이게 뭔 일인가 생각했고 왜 제가 이래야 되는지, 정말 제 인생은 왜 이렇게 된 건지 저 자신을 원망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배가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스트레스성인지 배가 정말 찢어질 듯 아프더라고요. 전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임신하신 줄 모르셨어요? 네? 임신하셨어요? 근데 지금 아기가 너무 불안정해요. 아기 집도 너무 약하고 산모님도 영양 부족인 상태고요. 절대 안정하셔야 돼요. 절대 안정. 아셨죠? 이 판국의 애라니. 지금 애 아빠랑 살지 말지 그걸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애가 들어선 게 전 그렇게 달갑지는 않았습니다. 전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하필 지금 왜? 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 친정에 알리기도 싫었고 전 정말 아무에게도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병원을 나와서 터덜터덜 걸어가는데 얼마나 배가 고프던지요.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와중에 배는 고프냐고 말이죠. 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가 배가 고프진 않을까란 생각에 슈퍼마켓에 들어가 단팥빵 하나를 사서 우걱우걱 먹었습니다. 차디찬 길바닥에 앉아 펑펑 울며 먹었던 단팥빵. 아이를 가진 것이 지금 상황에 있어 나쁜 일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니 지금 제가 뭘 해야 할지 정신이 번쩍 차려졌습니다. 일단 시댁으로 갔습니다. 잘못된 모든 것을 바로잡고 이것들을 정말 가만두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말이죠. 아니, 인연이 어디라고 여길 와? 왜요? 제가 못 올 때라도 왔어요? 제발 좀 그만해. 아이씨, 너 내가 참는데도 한계가 있어. 그 한계 내가 왔어. 네가 아니라. 어디 인연이 감히 내 아들한테? 시어머니는 그 두꺼운 손으로 제 뺨을 있는 대로 내리쳤습니다. 전 그대로 낮아빠졌고 하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저도 시어머니에게로 다가갔죠. 인연이 미쳤나? 너 왜 이래? 왜 이러냐? 저도 시어머니의 뺨을 있는 대로 후려갈겼습니다. 도둑년은 당신이랑 당신 아들이야. 내가 당신들 때문에 내 인생 모조리 도둑 맞았어. 시어머니란 사람은 며느리 도둑으로 덮어 씌워서 이혼시키려고 하질 않나. 남편이란 놈은 아랫돌이 간수 못해서 아주 지랄을 하지 않나. 내가 오늘 아주 많은 일들이 있었어. 가정 지키려고 바람난 년 찾아갔다가 그년이 이제 너 필요 없다고 나 가지란다. 야, 너는 상간녀한테도 팽당한 놈이야. 알아? 돈 많고 능력 좋은 거 그래. 그게 네 자신감이지. 근데 나 이제 하나도 부럽지 않아. 왜냐고? 난 그것보다 더 귀한 걸 얻었거든. 저 년이 진짜 우냐우냐 하니까 진짜 미쳤나? 입 안 닥쳐?
그래. 나도 너한테 이제 할 말도 없어. 자, 여기. 이혼 도장 찍어. 그래, 지가 먼저 이혼하자고 하네. 야, 너 지금 나 겁주는 거냐? 치! 내가 너랑 이혼하는 거 겁나는 줄 알아? 천만의 말씀이야. 나, 너 아니라도 젊고 이쁜 여자들 줄 섰어. 그래, 내가 도장 찍어줄게. 아니, 너 같은 미친년이랑 한순간도 못 살겠다. 자, 찍자 찍어. 남편은 도장을 가지고 와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고 전 이제 됐다 싶었습니다. 이거 보이니? 전 이혼 도장을 찍자마자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니, 저거 애 사진 아니냐? 애 맞지? 어? 뭐야? 너 애 가졌어? 어? 그래, 내 아이 가졌어. 그런데 지금 이혼을 하자고? 정말 미친년이네. 너 지금 이렇게 나가면 한 푼도 없이 거지꼴로 살 건데 지금 이혼 도장 찍고 애 사진 보여주는 이유가 뭔데? 너랑 나랑은 이제 남이야. 그래서 이 아이는 내 아이라고 너한테 확실히 말하려고. 너 같은 더러운 놈이 아빠라는 거 아이한테도 일찍 알려주려고. 애는 낳고 나가. 절대 지금은 못 가. 어머니, 아니 저기 할머니, 나한테 이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당신 이제 나한테 그럴 자격 없어. 미친 할망구야. 이년이 진짜 쳐돌았나? 윤서가, 천연 잡아. 천연 못 가게 잡으라고. 내 새끼야, 내 아이라고. 못 가! 못 가! 전 이런 상황을 예측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한 후춧가루를 양손에 쥐고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뿌렸죠. 정신 나갔어. 아우, 나는. 전 그렇게 후춧가루를 아주 팍팍 뿌려주고 호련히 그 지옥 같은 시댁을 유유히 빠져나왔습니다. 임신을 하고 나서 이제 정말 아이와 저는 혼자였습니다. 저는 다시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했고 다시 격리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 눈이 빠지게 숫자를 보고 하루 종일 계산기를 두드리니 발은 퉁퉁 부어서 코끼리 발이 될 정도였죠. 괜찮아? 다리가 너무 퉁퉁 부었어. 자기야, 자, 여기 발 좀 올려, 응? 고맙습니다. 아, 자꾸 이렇게 발이 부으면 나중에 다리가 엉망돼. 네. 한 번씩 다리도 풀고 할게요. 어머, 이게 뭐야? 이거 동우건설 아니야? 전 동우건설이란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동우건설. 바로 전 남편의 회사였으니까요. 제 발을 올리고 있던 의자에 신문이 놓여 있었고 동우건설 부도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던 시댁도 전 남편의 회사가 망하자 함께 줄도산이 났고 완전히 정말 땡전 한 푼 건지지 못하고 시아버지와 남편은 횡령 혐의로 실형을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충격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왜? 동우건설 뭐 주식 샀어? 아니요, 그냥요. 이런 부자들도 하루아침에 무너지는구나 해서요. 그럼 이런 사람들도 한때지. 돈 있다고 으스대다가 결국은 이렇게 된다고. 동우건설 사장 젊다고 들었는데. 안 됐네. 안 됐어. 전 그래도 아이 아빠니까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은 조금 있었는데 이렇게 되니 자업자득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예
이제 기억에서 결혼 생활은 지워버리기로 결심했죠. 그리고 10달 후 아주 건강한 딸이 태어났습니다. 딸을 위해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니 저도 승진이라는 걸 할 수 있었고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교육기관도 소개를 받아 아이 걱정 없이 일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딸 지수는 그렇게 잘 자라서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저는 아이 학교만큼은 시켜주고 싶어서 직장 근처에 있는 학교로 아이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와 함께 하교를 하고 집으로 데려다 주려 하는데 어떤 노숙자가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 무서워. 자꾸 우리 따라와. 지수야, 괜찮아. 엄마가 있으니까 괜찮아. 전 아이를 꼭 껴안고 그 노숙자를 무시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지수 엄마. 전 깜짝 놀랐습니다. 이 노숙자가 우리 딸 이름을 어떻게 알고 또 절 그렇게 부르는 게 너무 소름 돋았습니다. 누구세요? 저 아세요? 얼른 가세요. 경찰에 신고! 그 노숙자는 갑자기 모자를 벗더니 고개를 들어 절 쳐다보았습니다. 그 노숙자는 바로 제 전남편이었습니다. 아니, 당신이 어떻게... 지수 엄마. 나 너무 배가 고파서. 엄마, 누구야? 예전에 엄마가 알던 사람. 이 거지 아저씨를 안다고? 거지 아저씨 아니야, 지수야. 전 아이를 보니 차마 그 인간을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생물학적으로 아이 아빠니까요. 행여나 지수한테 아는 척하면 나 정말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알았어. 밥 한 끼만 제발. 일단 딸을 학원에 보내고 따로 밥을 먹여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딸을 학원에 보내려 하는데 미안하다. 엄마, 저 아저씨 왜 울어? 아니야, 네가 상관할 거 없어. 오늘도 학원 친구들이랑 재밌게 보내. 알았지? 응, 나 갈게. 그리고 저기... 안녕히 가세요. 딸은 누구인지도 모른 채 남편에게 안녕히 가세요라는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전 남편은 그 말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을 했고 저는 그 인간을 보면서 그때 왜 그래서 이렇게 딸이랑 생이별을 하게 됐는지 참 불쌍하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국밥집으로 데려가 전 그 인간에게 국밥을 먹였습니다. 전 국밥을 사주고 나가려는데 지수 엄마. 나 먹는 거 다 보고 가면 안 돼? 나 다시 직장 들어가 봐야 해. 5분이면 돼. 제발. 이 인간이 왜 이러나 싶어서 전 결국 의자에 앉았고 그 인간 입에 국밥이 들어가는 것도 보기가 싫어 뒤돌아 앉았습니다. 나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 화장실을 간다는 전 남편은 한참이 지나도 오지 않았고 전 그냥 그렇게 갔나 보다 생각하고 계산을 했습니다. 돈 내고 갔어요. 네? 돈 내고 갔다고. 그리고 이거 전해주라고 하고 갔어. 주방까지 따라와서는 꼭 전해주라 하더라고. 전 남편은 편지 한 통을 제게 남기고 떠났습니다. 전 이게 뭔지 도통 알 수가 없었죠. 그런데 지수 엄마. 날 용서하란 말은 안 할게. 당신한테 상처 준 거 하늘에 가서도 사죄하며 살게.
나 가난 말기라 얼마 못 살 것 같아. 죽음을 앞두고 무슨 정신으로 이걸 샀는지 모르겠지만 세상에 1등이 된 거야. 일주일 전에 샀는데 1등에 당첨되다니. 그런데 내가 가장 먼저 생각난 사람이 누군지 알아? 당신이야. 이걸 들고 은행 가서 돈 찾아서 지수랑 행복하게 잘 살아. 미안하고 고맙고 우리 지수, 내 딸 지수 이렇게 보게 돼서 행복했어. 잘 살아야 했고. 전 남편은 우연히 산 로또가 1등에 당첨이 됐고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이 큰 돈을 저와 딸에게 남기고 싶었던 겁니다. 편지를 읽고 전 온 동네를 다니며 전 남편을 찾았습니다. 지수 아빠! 지수 아빠! 그런데 지하철 앞에 쪼그려 앉아있는 전 남편을 발견했고 전 남편은 약간 정신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일어나! 일어나라고! 전 남편을 그렇게 응급실로 보내고 응급처치를 한 뒤 저는 남편을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시켰습니다. 이러려고. 남편은 완전히 정신을 잃은 상태였고 병원에서도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열흘 후 남편은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 딸을 데리고 전 남편의 장례를 치렀고 절 지켜보는 딸에게 결국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딸, 저 아저씨가 누군가 궁금했지? 궁금하긴 했는데 엄마가 슬플까봐. 아빠, 우리 지수 아빠. 아빠가 힘든 일이 많아서 그때 지수를 찾았던 거고, 그리고 아빠가 너무 아파서 우리 지수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하늘나라로 가셨어. 그리고 지수랑 엄마랑 행복하게 잘 살라고 선물을 주고 가셨어. 지수야, 아직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겠지만 오늘은 그냥 아빠 잘 가세요 라고 보내드리자. 응? 지수는 제 말을 듣고 아빠, 하늘나라까지 조심히 가세요.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이 남긴 유산은 15억이나 되는 큰 돈이었고 저는 전 남편이 남긴 유산으로 지금 딸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너무 밉고 너무 원망스러웠던 남편에게 7년이 지난 지금 저도 말하고 싶네요. 지수 아빠 고마워요. 다음 생에는 우리 딸이랑 같이 행복하게 살아요.